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에 사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포장지 제조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결혼 5년차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안 좋은 일을 겪어서 현재는 이혼남이 됐네요.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을 하고자 제 사연을 이곳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다들 복잡한 사연 하나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어서 이곳을 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문을 두드렸네요. 저는 외동 아들의 홀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포장지 제조 회사에서 9년을 일했고 얼마 전 팀장으로 승진을 했죠. 승진 이야기가 나올 때쯤에 아내와의 이혼과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와서 참 힘들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현재는 많이 극복하고 새 삶을 살고 있네요. 또 이혼한 전 아내에게 보란듯이 잘 지내고 있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의 소개로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됐어요. 아내와 저는 동갑으로 서로 취미와 음식 취향이 비슷해서 잘 맞았었죠. 하지만 집안을 비교하자면 제 쪽이 아내보다 많이 뒤처졌습니다. 서로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라서 집안을 안 볼 수는 없었죠. 아내는 유명한 패션 그룹의 디자이너로 있었고 저는 당시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일반 회사원이었어요. 그리고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재력가이셨고 상품과 개발과 유통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친구들은 부잣집 처가를 둬서 좋겠다며 부러워하고는 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겉보기에만 그럴 뿐 제 속은 편치만은 않았어요. 집안이 서로 비슷해야 결혼하면 잘 산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아내와 저는 현실적인 문제보다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원하는 감정이 컸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아내가 아니었으면 안 됐고 아내도 저 아니었으면 안 됐었어요. 저희 집은 결혼 반대가 없었지만 아내 쪽 집안에서는 저희 집안과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아내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이렇게까지 저를 반대하시고 계신 줄은 몰랐었고 아내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수영이 너 기어이 이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집까지 데리고 온 거야? 엄마랑 아빠 말 어겨서 이 결혼을 해야겠니? 나 20대 청춘 아니야. 이제 내 앞가림 내가 할 줄 알고 스스로 경쟁력도 있는 성인이라고. 내가 한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데 왜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지 모르겠어. 날 믿고 지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상황이 응원해줄만 해야 응원해주지. 그리고 너 낳아준 부모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서운하지 않겠어? 지금까지 쌓아온 네 커리어가 다 너 혼자서 읽어낸 줄 착각하지 마. 우리가 뒤에서 애써준 거는 생각도 안 하니? 그동안 사고 없이 잘 자라줬다고 생각해서 기특했는데 결국 결혼 문제로 우리 속을 썩이는구나.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제가 탐탁지 않으셨고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혼에 반대를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제가 겁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묵묵히 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저에게 묻더라고요. 우리 수영이랑 정말 결혼할 생각인가? 자네가 이 자리에서 못하겠다고 해주면 안 되겠어. 집안이 어느 정도 맞아야 결혼도 유지가 되는 거야. 우리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닐세. 다 살아봐서 터득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는 거야. 제가 수영이에 비해서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집안도 부족하고 연봉도 저보다 수영이가 훨씬 많이 받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보고 장가 잘 간다고 수영이 꼭 잡으라고 했지만 아버님 어머님 이 자리에서 맹세하지만 절대 수영이 울릴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당장 눈앞에서 보여줄 순 없겠지만 저희 잘 살겠습니다.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면 장인 어른과 장모님의 선택이 맞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말이 끝나자마자 식은땀이 등 뒤로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내의 고집에 결국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마지못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 생활 3년 동안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인고 부부로 잘 지냈어요.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처갓집 식구들도 점점 저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맞는 첫 명절 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장모님이 제가 왔다고 인사를 했지만 듣는 척도 해주시지 않은 게 엊그제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3년이 흐르니 제 인사 정도는 받아주시더라고요. 처갓집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없었어요. 제가 더 잘해서 보여주겠다는 마음이 더 컸었죠. 그 때문에 처갓집에 가면 정말 잘 보이기 위해서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는 반기지 않았는데 전화만 드리고 가지 말라고 했지만 매년 찾아가며 사위 노릇을 받든 안 받든 얼굴도 비추고 말동무도 해드리며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무진장 노력했었죠. 그 결과 이제는 저를 박서방이라며 불러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사는 집에서 생활하는 게 어려워져서 수술 후에 몇 달간 저희 집에 살면 어떻겠냐고 물었었죠. 물론 아내 입장에서 힘들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론은 저희 집으로 모시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수술 후에 회복 기간 동안 병원에 모시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가까운 친척분들도 주변에 없었을 뿐더러 남의 집에 엄마를 모시는 게 용납이 안 됐었어요. 결국 저희 집에 오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아내에게 어머니를 2달 정도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쳤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뭐야? 나보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라고? 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2달만. 2달도 많으면 1달 정도만 안 돼? 여기서 병원도 가깝고 수술하고 나서 혼자 집에 못 보내겠어서 그래.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뿐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나가서 살게. 어머님 오셔서 사시라 그래. 나 우리 부모님하고도 같이 못 지내. 그런데 어떻게 시어머니랑 같이 몇 날 며칠을 있으라는 말이 나와? 병원에 입원하시라 그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오시면 나중엔 아예 눌러 사신다 그럴 거야. 애초에 기대를 못하게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이 그래? 내 엄마고 당신 시어머니야. 나 절대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어. 나이 드시고 나 찾는다면 기꺼이 당신 부모님 모실 생각이었고 그런데 고작 1달도 아들 집에서 못 사는 거야? 2번 말하게 하지 마. 이게 다 나조차고 그래? 앞으로 우리 결혼생활 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아내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답답하고 서운하더라고요. 온갖 안 좋은 말과 상처받는 말이며 무시를 받으면서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아들처럼 대하려고 애썼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를 반대하는 마음까지 겨우 돌리면서 노력했지만 아내는 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죠.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일주일도 아니고 2달을 함께 산다는 건 며느리 입장에서 당연히 힘들 거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또 아내가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도 하는 사람이라 스트레스도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혼한 사이고 부부니까 이 정도는 부탁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희는 부부니까 서로의 부모님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이 부분은 아내가 조금만 양보해주길 바랬었죠. 그렇게 해준다면 제가 더 열심히 아내를 위해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아내는 뭐가 그렇게 서운했는지 장모님께 이 사실을 말했고 장모님은 결혼 3년 만에 저희 집에 와서 화를 내시며 저를 나무라셨죠. 자네 고작 이 꼴 보여주려고 그동안 우리 앞에서 이빨은 말 해댄 거야? 이래서 내가 수준이 맞는 집안하고 결혼하라고 했지. 어른 말 안 들으니까 이사단 나는 거 아니야. 사부인은 가실 곳도 없으시대? 형제나 친구 집 말이야. 아니면 병원에서 재활 다니면 좋잖아. 자네는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장모님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단지 수술 끝나고 엄마를 집에 몇 달만 모시면 안 될까? 라고 물어만 본 건데 마치 이미 저희 엄마가 아들 집에 와서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하시고 모든 원인을 제 탓으로만 돌리는 장모님이 그때 처음으로 서운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이 사람 기죽은 것 좀 봐. 엄마가 어느 정도 알아듣게 이야기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지. 당신도 서운해하지 마. 결혼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어머니한테는 내가 잘 말할게. 아니야. 내가 말해서 병원으로 모실게. 장모님까지 이렇게 오신 마당에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당신 입장에서 충분히 안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로 신경 안 쓰게 할게. 장모님, 좋지 못한 일로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난생 처음 더럽고 치사한 기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결혼을 하지 않은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들었던 날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 탓도 있었어요. 그때 제 소신껏 밀어붙일 걸 그랬다 라는 생각도 있었네요. 당시 저는 아내의 집안에 무척 주눅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일은 일대로 잘 되지 않았고 매번 승진에 밀려 만년 과장만 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후배가 팀장으로 올라갈 수 무렵이라 제 스트레스는 말이 아니었죠. 거기에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반면 아내는 승진의 연봉 협상까지 제안을 받으며 이직을 권유받았던 때였어요. 결국 규모는 작지만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됐죠. 잘 나가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어머니 문제로 제 의견을 어필할 수 없었고 결국 아내와 장모님의 뜻대로 수술이 끝난 엄마를 그대로 병원에 모시며 지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하루는 아내가 회사 문제로 저와 상의할 게 있다며 고민 상담을 해왔어요. 패션 업계는 시즌을 앞서서 준비하기 때문에 항상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음 계절의 옷을 준비하느라 늘 전쟁이 따로 없었죠. 여보, 이번에 시즌 준비하면서 김포에서 회사랑 출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앞으로 야근도 잦을 텐데 이참에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 잡아서 지낼까봐. 매일 야근하는 건 아니니까 정말 급할 때만 오피스텔에서 자려고. 회사 옮기고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당신 요즘 정말 바쁜 것 같아. 근데 꼭 오피스텔까지 구해야 돼? 여자 동료랑 같이 구하는 거라 부담 없어. 오며 가며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몇 달만 그렇게 해볼게. 저는 힘든 아내를 위해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의 뜻대로 오피스텔을 구해서 몇 달간 지내기로 했고 처음에는 어쩌다 한 번이나 일주일에 많으면 2번 정도 외박을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아내의 머릿속에서 계획된 것이었고 저는 아내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는 오피스텔에서 자고 다음날 회사로 출근하는 일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는 주말 부부가 돼버렸어요. 서로의 일을 존중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제 친구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오기 전까진 말이죠. 야, 이 문자에 보낸 이 사진 뭐야? 지금 장난해?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분명 재수씨 맞지? 옆에 남자랑 있는 여자 말이야. 처음에 재수씨만 봐서 아는 척 하려고 다가갔는데 재수씨는 날 못 알아보는지 옆에 남자랑 웃으면서 오피스텔로 들어가더라? 혹시 몰라서 내가 사진 찍은 거야. 친구와 전화를 끊고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너무 가깝고 정확하게 아내와 남자가 찍힌 사진을 보고 그저 말문이 막혔죠. 당장이라도 아내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화내고 싶었지만 내일이면 주말이고 아내가 김포 집으로 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묵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아내는 아침 일찍 집으로 와 있었죠. 저는 아내를 불러 소파에 앉혔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토스트 먹을까? 내가 할게. 당신 앉아봐. 나 할 말 있어. 핸드폰 좀 봐봐. 저는 친구가 보낸 사진을 아내의 핸드폰으로 전송시켰고 아내는 도착한 사진을 보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이거 당신이잖아. 잡아댈 생각하지 마. 이러려고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 잡고 나랑 주말 부부 했던 거야? 당신 다른 사람 생겼어? 누가 이런 사진 보낸 거야? 이 정도면 나랑 엄청 가까이 있었네? 정말 잘 찍었다. 오해하기 딱 좋게. 당신은 나 몰라? 나 요즘 일만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오해까지 받으니까 진짜 어이없다. 이 사람 우리 회사 동료야. 나랑 같은 팀에 있는 디자이너고 오피스텔은 여자 동료랑 구했다면서. 근데 왜 여기서 이 남자가 들어가는데? 그 여자 동료 남자친구니까 그렇지. 셋이서 같은 회사니까 서로들 친하고 그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연인 사이로 오해할 만한데 나는 아니야. 두 사람 사이에 오히려 내가 낀 거라고. 이 사진 찍힐 날도 오피스텔에서 여자 동료가 기다리고 있었고 나랑 퇴근 시간이 같아서 같이 들어간 것 뿐이라고. 이 사진 찍어서 당신한테 보낸 사람 번호 대.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도 되는 거야? 당장 오해는 풀어야지. 아내는 몹시 흥분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끝내는 억울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말만 믿고 아내에게 다그쳤던 저는 미안하다면서 용서를 구했고 다시는 이런 오해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아내를 달랬어요. 조금 화가 줄어든 아내는 일도 바쁜데 저까지 신경 쓰게 하지 말라며 방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날 이후 괜히 아내를 오해했다는 생각에 예전보다 더 아내에게 잘해주었고 아내도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한 것에 미안했는지
더 이상 주말만 오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김포집에 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지나갔죠. 한편 회사에서는 저를 못마땅해 하는 부장님이 계셨고 요 근래 더 심해진 부장님의 갑질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하고 김 부장님하고는 연결될 만한 부분이 없었어요. 김 부장님은 영업팀 쪽에 있었고 저는 포장 제조를 하고 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었죠. 이미 회사 내에서 김 부장님의 갑질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있는 부서로 오게 되면서 저와 일적으로 잦은 마찰이 몇 번 생기고 말았어요. 그 일 때문인지 부쩍 저를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말았죠. 한 번은 포장지 필름에서 하자가 나와서 업체 측에 따져 물어야 하는 상황이 왔고 잘못했다가는 분량이 나온 포장지 전부를 저희 회사가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뻔한 상황이었죠. 공장에 있는 기계를 멈춰야 했지만
아내와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일을 나가지 않아 시간이 많았던 터라 한 번은 아내의 회사 앞에 나가 퇴근 시간에 맞춰 아내를 기다리기로 했죠. 그런데 아내와 함께 퇴근을 하는 남자를 보자 예전 사진 속의 그 남자였고 아내는 남자의 팔짱을 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뒤를 따라 두 사람이 들어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고 함께 현관 비번을 누르며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야 말았죠. 현관문 앞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더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제가 또 이 일에 추궁한다면 저번처럼 여자 동료의 애인이라고 둘러댈 게 뻔했으니까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눈빛과 행동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자 그동안의 아내의 행동과 말들이 모두 거짓임을 알 수 있더군요. 저는 문 앞에서 아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남자에게 이번 주는 남편이 아파서 계속 가 있어야 돼. 나 보고 싶어도 참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문을 나서면서 앞에 있던 저를 보자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신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3달 가까이 지내면서 왜 오피스텔을 안 알려주는지 이상했거든. 동료 직원이랑 같이 쓰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 솔직히 이상하게 생각하려면 끝도 없잖아.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당신을 믿자 하고 넘겼는데 이렇게 감쪽같이 날 속이고 있었던 거야? 그게 아니고 말했잖아 애인 있다고. 너 정말 끝까지 거짓말 할래? 이렇게까지 내가 다 알아버렸는데 도대체 뭘 더 숨기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대는데? 차라리 비굴하게 굴지 말고 진실을 대. 다 들통난 걸 숨겨봤자 뭐하냐고 안 그래? 끝내 아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외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며 터놓더군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 같았습니다. 반대하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성격 죽이며 오직 아내한테 맞추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다는 사실이 미치도록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들여서 쌓아올린 탑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모두 무너졌어요. 아내의 눈물과 용서를 구하는 말에 다시 공든 탑을 쌓아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도저히 아내가 용서가 되지 않더군요. 단순히 실수라고 여기기에 아내와 내연남의 관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고 점점 파헤칠수록 저만 비참해져 갔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는 생각을 바꾸면 안 되겠냐며 차라리 시간을 가져보자는 말을 했었죠. 이미 마음이 떠난 저에게 아무리 시간을 준다 해서 떠난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세상 부부들이 이혼을 하지 않았겠죠. 떠난 마음은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었고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혼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아내는 오피스텔에서 지냈고 저는 김포 집에서 지내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갑자기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가뜩이나 아내와의 이혼 문제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던 시기에 회사 내 익명 게시판에 누군가 김 부장님이 직원 갑질을 일삼는 게시글이 올라와져 있고 글을 올린 사람이 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았었죠. 부장님은 직원들이 퇴근한 뒤 저를 따로 불러서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씨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네? 부장님, 지금 무슨 일로 저한테 이러시는 건지 알겠는데요. 저 아니에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내가 지금 엄청 많이 참고 있는 것만 알아도 앞으로 편하게 회사 생활 못하게 될 줄 알아. 이래서 내가 부하 직원들한테 잘해주지 않는 거야. 살다가 내가 너 같은 놈은 처음이야. 상사가 하라면 하는 거지. 내 눈밖에 난 걸 최고의 실수로 알아둬라. 저는 이렇게 억울하게 오해를 사기 싫어서 제가 올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부장님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했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무작정 저라고 단정 지으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딱 보면 몰라? 그걸 꼭 말해야 알겠어? 나는 그 글 보자마자 넌 줄 한 번에 알겠던데? 적당히 해. 기어오르다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 너 내가 계속 두고 볼 거야. 부장님은 제 어깨를 손으로 몇 번 밀치더니 사무실을 나갔고 저는 한동안 기가 막혀서 말문이 안 나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는지, 상사라고 부하 직원에게 막대해도 되는지 답답했네요. 부장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신고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후 부장님의 갑질은 오직 저를 향했고 동료 직원들이 봐도 지나칠 정도였죠. 퇴근을 못하게
일을 많이 주는 건 기본이었고 다른 직원들과 이간질을 시키기도 했었죠. 그래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에 새로운 직업이나 같은 직종의 회사를 쉽게 옮길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 당시 저는 아내와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저를 조여오는 상황들 때문에 무척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버티고 참으면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부장님이 보고하라는 자료가 있어서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었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주신 자료를 검토하는 와중에 잘못 끼어있는 서류를 발견하게 되었고 알 수 없는 계좌와 함께 부장님의 명의로 된 계좌와 1억이라는 금액이 찍힌 서류를 보게 됐어요. 분명 부장님이 주신 자료에서 나온 거여서 이 서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의문이 들었죠. 몇 날 며칠을 부장님 뒷조사를 한 결과 저의 불길한 생각은 사실로 드러났고 부장님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증거가 될 만한 서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일을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게 맞았지만 저는 부장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고민 끝에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은 큰 오만이었고 저의 잘못된 생각과 선택으로 인해 저는 또 한 번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어요. 너가 무슨 일로 나랑 이런 식사 자리를 만들 생각을 했어? 같이 마주보면서 밥 먹을 사이는 아니지 않나? 부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수하시죠. 회사 자금 횡령하신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솔직히 신고를 해야 할지 부장님께 말을 먼저 말해봐야 될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일해왔고 부장님이 그동안 저에게 하신 행동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을 지나치고 바로 회사에 신고하는 게 맞지만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금 횡령하신 거 자수하시죠. 그게 부장님께도 더 낫지 않겠어요? 부장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두려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부장님의 성격이라면 절대 아니라며 우기시고 상을 엎을 만한 분이셨죠. 하지만 제 생각하고 다르게 부장님은 저에게 용서를 비시더군요. 어떻게 한 거야? 그래, 내가 미쳤지. 그 짓을 하고 회사에 떵떵거리고 있었으니 자네한테 제일 미안해. 날 믿고 이렇게 먼저 와서 이야기해준 거겠지? 정말 고맙네. 회사한테 먼저 가지 않고 나한테 와줘서 말이야. 오늘 이 밥값은 내가 살게. 부장님이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다행이네요. 자수하시면 회사도 정상 참작해줄 겁니다. 나 잘리면 안 돼. 내년이면 첫째는 대학 졸업하고 둘째는 군대 제대해서 복학해야 되는데 애 둘 키우는 게 버겁기만 하네. 아직 자식 없지? 그날 식당에서는 그동안 쌓여왔던 걸 풀면서 부장님과 허심탄회하게 속사정을 나눴습니다. 술 기운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는지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았죠. 그동안 가족들이나 처갓집에도 알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에 쌓아놓은 고민을 푸니까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내는 아직도 용서해달라면서 이혼을 미루고 있어요. 처갓집에도 말 못하고 정말 죽을 맛이네요. 그런데 부장님까지 저를 힘들게 했으니 제가 이렇게 제 정신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박 과장한테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네. 그동안 힘들었겠어. 내가 선배답게 행동하지 못한 거 다시 한번 사과할게. 내 잔 받아. 그렇게 부장님과 기쁘게 술자리를 갖고 헤어지 다음 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김없이 숙취로 힘들었지만 회사에 출근을 했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같은 팀에 있는 신입사원이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고 탕비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침에 공고 뜬 거 보셨어요? 무슨 공고? 저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회사 홈페이지 보니까 정확히 누가 했다고는 안 나왔지만 누군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곧 진상규명을 할 거라는 공고 말이에요. 그런데 부장님 말로는 선배님이 하신 거라면서 하루
하루아침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분명 어제와는 다른 상황들이 제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졌고 저는 한순간에 직장에서 회사 돈을 빼돌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믿었던 부장님께 이런 배신을 당하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고 부장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부장님을 발견하고 달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죠. 돌아온 대답은 어이가 없더군요. 너 왜 그랬어? 제가 뭘요? 저야말로 부장님께 묻고 싶네요. 어제하고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왜 제가 횡령이 된 것처럼 소문난 거죠? 정말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저 이번만큼은 절대 참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인간적으로 부장님을 대하려고 노력했는데 제 성의를 이런 식으로 갚으신다 이거죠? 부장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를 보면서 직원들이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회사 자금을 횡령한 주제 어디서 큰 소리야? 곧 박진석 씨한테 징계 떨어질 거니까 각오해. 뻔뻔하게 회사에 나오다니. 나 같으면 그냥 사직서 제출했을 텐데 말이야. 지금도 안 늦었어. 이참에 사직서 써온 게 어때? 내가 스피드하게 받아줄 테니까? 그 순간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다면 그동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저는 부장님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부터는 절대 봐주지 않을 거라는 말과 함께 끝까지 가보자고 엄포를 놓았죠. 그러자 부장님은 저에게 억지 쓰지 말라며 제 잘못을 왜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화를 내더니 제 뺨을 날리더군요. 어디서 상사한테 막말이야? 너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증거? 내가 했다는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 확인된 사실도 아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모욕죄로 신고할 거야, 알았어?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장님 같은 사람이 되죠?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제 부장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해 정말 후회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서류 한 장이었고 만약 부장님 측에서 그 서류를 제가 조작했다고 몰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장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인간이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부장님은 제 다른 뺨도 때렸고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제 이름 박진석을 불렀고 뒤이어 박서방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성격이 급하신 장모님은 다짜고짜 저와 부장님 앞에 오셔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물었고 부장님은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직원 교육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박진성 장모 되는 사람인데 직원 교육이 아니라 이거 완전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 대표 나오라고 그래. 부장님은 당당하게 나오는 장모님의 귀에 눌리게 되었고 제 이름을 부르며 다친 데는 없냐면서 저를 살펴주셨어요. 당당하기만 했던 부장님은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보면서 뭔가 일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장모님은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걸 보자 도저히 화가 풀리시지 않았는지 갑자기 부장님께 달려들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멈칫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 위로 검은 물체가 날아오르더니 바닥에 떨어졌고 알고 보니 부장님의 가발이었던 게 아니겠어요. 그동안 대머리였던 부장님은 자신의 민낯이 벗겨지고 말자 얼굴을 붉힌 채 가발을 줍더라고요. 당신 가발이야? 아주 감쪽 같네? 한 번만 더 우리 사위 괴롭히면 그때는 이 정도로 안 끝내. 알겠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표님이 올라오셨고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전달받으셨는지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90도로 인사를 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표님은 부장님께도 당장 저희에게 사과하라고 했고 부장님은 이유도 모른 채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고개를 숙였죠. 내 사위가 박진석인데 횡령을 했다는데 대표님 무슨 말이죠?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네요. 확실한 증거 있어요? 그리고 당신 말이야. 설령 직원이 실수를 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말이 돼? 요즘은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 않나? 그렇죠. 저도 뭐가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곧 조사하러 나올 겁니다. 박 과장이 그럴 일을 할 일이 없죠. 대표님은 이렇게 말하며 장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한편 장모님은 부장님에게 쏘아대기 시작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부장님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까지 나오더군요. 당당하게 굴 줄만 알았지 남 앞에서 어깨를 조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그날 중소기업 투자건으로 저희 회사에 들렸고 사위 길을 살려주시겠다며 저희 회사 투자를 위해 오신 거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 모든 건 기다렸다는 듯이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경찰 조사로 인해 익명 게시판에
갑질 상사를 신고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희 팀 신입사원이었고 자금 횡령 역시 조사한 결과 부장님의 계좌로 회사 돈 1억이 들어간 걸 밝혀내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서류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은 그동안 직장 내에서 알게 모르게 쉬쉬했던 부장님에 관한 갑질 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상들이 증거로 채택되어 부장님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금 횡령과 직장 내 폭언, 폭행들이 인정되면서 부장님은 3년 징역에 벌금 5천만 원이 떨어졌고 현재는 죗값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처갓집에게 아내와 저의 이혼 사실을 알리자 장모님은 꽤 놀라셨는지 땅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럴 것이 겨우 마음의 문을 열고 사위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딸의 외도로 인해 결혼이 파탄이 났으니 부모님들은 속이 많이 상하셨죠. 세상에, 정말 수영이가 그런 짓을 했다니. 난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 정말 내 딸이 그랬다는 거야? 뭐 좋은 일이라고 자꾸 확인하려고 들어. 박서방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동안 자네 혼자 마음고생했을 거 생각하니 우리가 미안하네. 진작에 우리한테 말했으면 좋았잖아.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수영이가 부모님들 충격 받으신다고 차차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결혼 전에 약속한 거 기억나세요? 부모님께서 하신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만큼 수영이랑 잘 사겠다는 말이에요. 그 약속 못 지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가 봐요. 우리야 자네가 수영이랑 다시 재출발했으면 하지만 자네 마음이 그렇다면 억지로 붙여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서 그저 미안하네. 차라리 결혼 허락이라도 빨리 했으면 자네에게 덜 미안했을 거야. 그동안 내가 무진 말하고 상처 준 거 다 잊게나.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서. 아내와 합의 이혼으로 잘 마무리했고 그 후로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희 회사에 투자해 주시기로 한 건 저를 봐서 진행하기로 하셨더군요. 괜히 저 때문이라면 안 해줘도 된다고 했지만 저에 대한 미안함이 크다며 투자를 해주셨고 저는 팀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현재까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을 겪으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소중한지 깨달았고 괜찮은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떠나간 버스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처럼 다시 새 출발하는 제 인생에 떠나간 버스를 붙잡을 일이 없도록 매일매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이 저 같은 괜찮은 사람을 놓친 것처럼 말이죠.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